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는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쓴 미해군 전략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톤 박사는 조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세계 1위, LNG 운반선 점유율 70%, 세계 최초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 소형 모듈 원자로 수출 성공.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편견과 맞서 싸운 한 전문가의 6개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톤입니다. 올해 53세로 미국 해군전략연구소에서 27년간 잠수함 전략과 설계를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세계 각국의 해군력을 분석하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미 해군 대서양 함대 사령부가 보였고 그곳에서 출항하는 핵잠수함들을 바라보는 것이 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설계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잠시 이번 영상 제작 후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면 거주 국가를 원하는 지역으로 변경해 바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는 MBC 스포츠 채널이나 넷플릭스의 숨겨진 작품들도 손쉽게 보실 수 있죠. VPN을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여러 서비스와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제한 때문에 못 보던 영상들도 이제 제약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리저리 이동하며 다양한 사이트를 탐색할 때도 서프샤크가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광고까지 깔끔하게 차단해 편안한 웹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에서 감동사이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서프샤크.com 감동스토리 또는 결제시 코드에 감동스토리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30일 이내 100% 환불 보장도 제공하니 부담 없이 체험해보세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무제한 기기 연결을 지원해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프샤크 VPN을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20년 넘게 모아온 세계 각국 잠수함 모형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울프급, 영국의 에스투트급, 러시아의 야센급, 프랑스의 쉬프랑급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 잠수함은 없었습니다. 제 성격은 철저한 데이터주의자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숫자와 사실만을 신뢰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냉정하고 때로는 냉소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저는 그것을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27년간 제 분석 보고서는 단 한 번도 큰 오류가 없었고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평생을 미 해군의 핵잠수함 기술 우위를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객관성과 사실이었고 편견 없는 냉철한 분석가로서의 정체성이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해군력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기술 모방 수준이라는 평가였죠. 일본은 예외적으로 인정했지만 그 외 국가들은 서방 기술의 아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에서 214급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장보고급을 만든 나라. 조선업은 강하지만 첨단 군사 기술은 다른 영역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지 독자적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국제 군사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 중국의 진급 핵잠수함, 건조 소식, 인도의 아리안트급 작전 배치 현황 등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는 대부분 건너뛰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15살 아들과 함께 노퍽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해군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요트를 타러 갔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27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업무 지시 한 장이었습니다. 2024년 2월, 겨울이 끝나가는 버지니아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미 해군 전략연구소는 펜타곤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었고, 저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세계 해군력의 변화를 추적해왔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5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1층 로비에는 미 해군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형 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세계 각국의 국방 뉴스를 체크하고 오전에는 잠수함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며 오후에는 동료들과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최신 군사 이슈를 토론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미 해군의 두뇌 집단이라 불렸고 여기서 나온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달러 예산을 좌우했습니다. 동료 연구원들은 대부분 명문대 박사 출신들이었습니다. 마크는 MIT 출신으로 추진 시스템 전문가였고 제니퍼는 스탠퍼드에서 해양 음향학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진급 핵잠수함과 러시아의 야생급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였죠.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전략회의에서는 이 두 나라의 동향만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연구소 내부 문화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세계 해군력 순위를 매길 때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고 2위부터 경쟁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주요 관심 대상이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기타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타 범주 중에서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서방 기술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해서는 일종의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편이지만 미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인식이었죠. 동료 마크가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영국 잠수함도 결국 미국 기술 덕분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은 이류 기술로 치부되었습니다. 일본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것도 미국의 기술 지원 덕분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미국 무기를 구매해 쓰는 고객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CNN 뉴스를 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노퍽 해군 박물관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잠수함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설명해주는 기술적 디테일을 신기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미국 해군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은 제 삶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고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분석 과제였지만 자료를 한 장씩 넘길수록 미묘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제 직감이 뭔가 놓치고 있다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 3배치 이 3600톤급, 잠대지 탄도미사일 6발. 탑재 가능이라는 스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스펙이 계속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3000톤급 이상 재래식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도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지만 탄도미사일 탑재 기능은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과장된 거겠지라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홍보 자료는 늘 좀 과장되어 있다는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방산 전시회 2025 마덱스 관련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업계 소식통에서 한국이 뭔가 특이한 잠수함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래형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약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신형 모델 소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 마크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3600톤급의 탄도미사일 넣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독자 기술은 아닐 거라고요.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 기술을 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국 잠수함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조선업 순위가 세계 1위라는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4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 분야에서는 70%가 넘는 점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업과 잠수함은 다르다고요. 상선 만드는 기술과 군함 만드는 기술은 별개라고요. 그렇게 합리화했지만 의문 부호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화해서 왜 이렇게 늦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분석건이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도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쉽게 본 건 아닐까? 제 전문가로서의 오만이 판단을 흐리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닐까? 27년 경력이 무색하게 초보적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7분.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에서 루틴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동료직이 급하게 전달한 거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잠수함 개발 단독 보도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하나오션이 2025 마덱스에서 미래형 잠수함 모델을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속 선형, 스텔스 설계, 360도 전망경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쓴 한국의 한 군사평론가가 현장에서 하나오션 관계자와 직접 인터뷰했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스마트 원자로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미래형 잠수함의 모델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미국과 영국의 차세대 핵잠수함 선형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선체의 곡선, 함교의 각도, 전체적인 비율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고속 선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엔진으로는 그런 고속을 낼 필요도 없고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속에서 30노트 이상의 고속 기동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런 선형이 필수가 됩니다. 음파 탐지 회피를 위한 스텔스 설계도 명확했습니다. 함체 표면의 각진 부분들, 매끄러운 곡선 처리. 이것은 레이더 스텔스가 아니라 소나 스텔스 설계였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적 소나에 탐지되지 않도록 음파 반사를 최소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360도 카메라 전망경도 차세대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잠수함은 잠망경을 올려서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여러 개의 카메라로 한 번에 360도를 촬영해서 함내 모니터로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최신 핵잠수함에 적용하려던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건가? 그것도 차세대 기술까지 적용하면서. 책상 위 커피잔이 식어가는 것도 못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 책상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모니터를 보고 낮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진짜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과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의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과장이야, 불가능해라는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국제방산 전문 매체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군사평론가가 유튜브에서 한 인터뷰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덱스 현장에서 하나오션 관계자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래형 잠수함이 고속 선형인 이유를 물었더니
스마트 원자로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원자력 추진을 고려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델까지 전시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상당한 기술적 진척을 이뤘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한국 핵잠수함 분석팀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명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 해군도 공식적으로는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암묵적이고 간접적이었습니다. 미래형 잠수함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분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개된 것과 숨겨진 것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라는 거냐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도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상부에서는 빨리 보고서를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2주 안에 종합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어떻게 한 나라의 핵잠수함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 2개월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동료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능력 밖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기관에 넘겨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미래형 잠수함의 선형이 떠올랐습니다. 그 매끄러운 곡선, 정교한 각도. 이건 아마추어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의 설계였습니다. 아내가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제가 왜 이렇게 동요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27년 경험과 지식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걸 해낸 거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과거 대선 때 모든 주요 후보들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공약을 내걸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도 같은 공약을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대선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든 후보가 같은 공약을 냈다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목표에 동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비밀리에 수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었지만 최소 2010년대 중반부터 비공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술적 진척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스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미국 허가도 없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니퍼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원자력 협정 위반이라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요. 선거 공약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본 그 미래형 잠수함 설계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시용 모형이 아니라 실제 건조를 염두에 둔 설계였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잠수함을 만드는 건 최소 20년은 걸릴 거라고요. 기술 장벽이 너무 높다고요. 지금은 그냥 무시하는 게 낫다고요. 하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20년이라는 예측이 틀렸다면 어떡하죠?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파급 효과가 개인에서 조직, 그리고 미국 해군 전체의 전략 평가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해군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북한은요? 저는 혼자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2030년 한국이 첫 번째 핵잠수함을 진수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동맹국의 능력 향상을 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려해야 할까요? 밤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회의실에서 혼자 반대 의견을 내다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사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스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요. 한국은 우방국이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오판이 언젠가 큰 대가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집에 와서 서재에서 밤새 한국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이상하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과대평가하는 건가라는 자기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관련 기술력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 데이터, 배터리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현황, 방산 수출 성과 등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이 아빠는 요즘 항상 일만 한다고 섭섭해했지만 저는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3개월간 매달린 끝에 100페이지가 넘는 상세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잠재적 핵잠수함 능력평가 및 전략적 함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조선업의 세계 1위 점유율,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계 최고 수준, 소형 모듈 원자로 수출 계약 체결, 잠대지 미사일, 독자 개발 성공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저온 기술의 최고봉을 의미합니다. 잠수함 선체 설계에 필요한 정밀 용접 기술도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2위입니다. 장보고 3배치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완성되면 디젤 잠수함이 핵잠수함에 근접하는 작전 능력을 갖게 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두권입니다. 이미 체코에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폴란드도 협상 중입니다. 이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하면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펜타곤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것은 제 커리어를 건 승부였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넘는 고위 장성과 국방부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필요한 기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톤 박사,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다른 관료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한다고요. 근거가 어디 있죠? 또 다른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분석입니다. 한국의 의지는 인정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0년 후를 걱정하기엔 당장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실상 휴지통행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가 틀렸나요?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패배의 확인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 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실패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아빠 괜찮아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출근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데이터는 명확했는데, 논리도 탄탄했는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지? 그런 자책이 반복되었습니다. 실패 후 저는 심각한 자기의심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과대망상에 빠진 걸까? 27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렸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상사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한국 핵잠수함으로 난리친 사람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 중국 해군력 증강을 경고했을 때도 비슷한 무시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과장이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 다음 가는 해군 강국이 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을 3척이나 보유했고 핵잠수함도 계속 건조하고 있습니다. 제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지금 뒤늦게 허둥대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가? 아니면 이번엔 내가 틀린 건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저는 방황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3세 남자가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가 27년 경력의 수석 연구원이 서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들이 흔들렸습니다. 데이터와 논리만 있으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편견과 선입견 앞에서 데이터는 무력했습니다. 아내가 밤늦게 서재로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몰래 문틈으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도 느껴졌습니다. 제 모습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 친구 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 소식 들었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친구는 위로하려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실수라니. 제가 한 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퇴사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은 상태로 연구소에 남아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대학으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두운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펼쳐놓은 한국 자료들은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 미래형 잠수함의 사진이 계속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선형은, 그 설계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제 30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제발 한 번만 더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7월 초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낯선 이름의 발신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일본 이름이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한국 핵잠수함 보고서에 대하여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스톤 박사님,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 퇴역 제독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해군 전략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40년 경력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본부장을 역임했고 퇴역 후에도 아시아 해군력 분석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논문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에 대한 분석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게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환점이 될까?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다나카 제독은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자세. 군인 특유의 절제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스톤 박사 서방 국가들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00달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조선업을 보십시오. 1970년대 일본이 세계 1위였을 때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일본을 추월했고 지금은 압도적 1위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반도체를 보십시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배터리를 보십시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기업들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톱3에 들어갑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방하지 않습니다. 흡수하고 개량하고 초월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다나카 제독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느끼던 것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독일 214급 기술을 이전받은 후 단 10년 만에 3,000톤급 장보고 3를 독자 설계한 과정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적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까지 개발 중인 현황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성되면 디젤 잠수함의 수중 체류 시간이 혁명적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핵잠수함 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다나카 제독의 말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제 판단이 옳았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얻은 저는 다나카 제독과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매번 2시간 이상 토론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전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핵심 기술력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업, 배터리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잠대지 미사일 등 각각을 별도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객관적 데이터와 국제 비교 자료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합니다.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70% 이상입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극저온 기술의 최고봉입니다. 잠수함 선체도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수백 미터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버텨야 하고 용접 부위 하나가 잘못되면 침수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면 잠수함 선체 설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터리 기술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입니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장보고 3배치인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적용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리튬이온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폭발 위험도 없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수중 체류 시간을 혁명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은 한국의 역사적 성취 패턴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조선업 진출, 2000년대 세계 1위 달성, 1990년대 반도체 진출, 2010년대 메모리 1위 달성, 2000년대 K9 자주포 개발, 2020년대 세계 최다 수출 달성. 이런 패턴을 보면 명확합니다. 한국은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해냅니다. 이것이 한국의 특징입니다. 불굴의 의지와 빠른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셋째 전략은 미국 원자력 협정의 우회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 확산 우려가 적습니다. 따라서 협정 이슈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보유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수중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와 전고체 배터리를 결합하면 사실상 핵잠수함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대안이 존재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결연한 의지로 매일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며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오전 내내 자료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다나카 제독과 회의했습니다. 다나카 제독도 일본 방위성 인맥을 동원해 한국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움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전우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서재 벽에는 한국 기술 발전 타임라인 차트를 붙여놓고 매일 업데이트했습니다. 200페이지 종합보고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응원의 의미로 한식 요리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어 먹으며 한국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커리어의 마지막 승부다. 모든 것을 걸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반론을 미리 차단할 겁니다. 데이터로, 사실로, 논리로 증명하겠습니다. 2025년 8월,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다시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능력의 재평가 기술적 전략적 종합분석이라는 제목의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문서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제독이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명성 덕분에 회의 참석자들의 태도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설적인 제독이 공동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보고서의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을 보십시오.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저온 기술의 최고봉입니다. 잠수함 선체 설계는 그들에겐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장보고 3배치인은 세계 최초로 이를 잠수함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석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디젤 잠수함이 핵잠수함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중 체류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사실상 공기 불요 추진에 근접하게 됩니다. 다나카 제독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체코에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질문도 진지해졌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도 제시했습니다. 2022년 124억 달러, 2023년 178억 달러. 폭발적 성장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출했습니다. 규모만 14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기술이 이미 세계적 수준임을 증명합니다. 장보고 3 잠수함도 폴란드와 캐나다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0톤급 이상에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프랑스, 스페인도 못하는 기술입니다.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의론적 표정들이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회의 후 한 고위 장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톤 박사, 이번 보고서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겠소. 좋은 분석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 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드디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큰 진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다나카 제독에게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스톤 박사.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50%만 성공한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50%만 성공한 거야. 저는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내에게 오늘은 좀 잘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아들도 아빠 대단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9월 초 미국 의회에서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개 청문회에서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면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핵 비확산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입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모두가 이 발언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한미 관계 악화 우려, 동맹 균열 가능성 등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정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펜타곤 내부였습니다. 정치적 압력 때문에 제 보고서가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되어버렸어. 저는 절망했습니다. 기술 분석이 아니라 정치 게임이 되었습니다. 사실과 데이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눈치, 여론의 반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동료들 사이에서 제게 대한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톤이 불필요하게 이슈를 키웠어. 조용히 넘어갔어야 했는데. 이제 한미 관계까지 악화됐잖아. 한 동료가 직접 말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우리 연구소가 곤란해졌네. 의회에서 우리 예산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더군. 책임질 수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상사도 저를 불러 질책했습니다. 스톤, 자네 때문에 부서 전체가 곤란해졌네. 왜 굳이 이런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 거야?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야. 조용히 넘어갈 일을 왜 크게 만들었나?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했을 뿐인데 그것이 조직에 피해를 준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다나카 제독마저도 일본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 한미일 협력 체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히 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나카 제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톤 박사 미안합니다. 제가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괴로워 보였습니다. 정부 압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 동지마저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치가 진실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TV 뉴스에서 제 보고서가 비판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분석입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7년 커리어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집에 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만두자. 여보. 이제 그만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허사였나? 진실은 결국 패배하는 건가? 어둠 속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9월 중순 어느 날 새벽 4시 잠에서 깼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정치가 문제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 커리어 전체를 건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규칙을 따르면 패배합니다. 규칙을 깨야 했습니다. 서재로 내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첨단 잠수함 기술 미국의 전략적 기회였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핵심 논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이는 미국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조선 기술과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잠수함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미동맹의 미래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일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첨단 잠수함을 보유하면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우리 동맹의 전력이 2배가 됩니다. 커피를 10잔이나 마시며 밤새 40페이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타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보고서가 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펜타곤이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직접 보냈습니다. 조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상사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의 결재도 없었습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5분간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승진이 아니면 해고입니다. 성공이 아니면 파멸입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 내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보.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고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리지 마. 이게 옳은 일이야.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어. 그 말에 힘을 얻어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보고서가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 보고서가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제발 진실이 승리하기를.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것은 생애 최대의 도전이었고 모든 것을 건 승부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출근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9월 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의 중이던 저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톤 박사님, 국가안보보좌관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백악관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놓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백악관이라니. 국가안보보좌관이라니.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애 처음으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비 검색을 받고 복도를 지나 국가안보보좌관의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빨간 밑줄이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습니다. 스톤 박사, 당신의 분석이 옳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안도 타당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분석가입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직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그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모든 좌절, 모든 절망, 모든 비난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백악관 정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스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의 보고서가 공식 채택됐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어. 미안하네. 상사의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6개월 전 저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스톤, 자네가 옳았어. 내가 잘못 봤어. 제니퍼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네 고집을 비웃었는데 자네가 전문가였어.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를 껴안고 외쳤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아빠 자랑스러워라며 달려왔습니다. 세 식구가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한국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견을 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실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공 직후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미 국방부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부 분류 체계에서 한국이 기술 모방국에서 혁신 파트너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형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미국이 놓친 기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한국이 조선업, 배터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과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스톤 박사님,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속도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1970년대 최빈국에서 50년 만에 첨단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3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100배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입니다. 제 개인적 성취감도 컸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 변화였습니다.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펜타곤에서 한미 첨단 국방기술 협력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조선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에서 한국 핵잠수함이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대박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K방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도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MIT 해양공학과 교수가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 속도는 경이롭다.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 걸린 일을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청중석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제 역할은 그저 사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취는 한국인들의 노력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세계에 알렸을 뿐입니다. 삶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불면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되찾았습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 행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사가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첨단 잠수함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 기반 차세대 추진 시스템 연구를 명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장보고 3잠수함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산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한화오션 주가는 한 달 만에 30% 상승했습니다. 외신들은 K방산의 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해군 기술 혁명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한국 내에서 국민적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국민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도 인정한 한국 기술력, 강대국 진입 신호탄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서 잠수함 승조원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해군 장교가 인기 직업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 지원율이 20% 증가했습니다. 정책적 변화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일본, 영국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인도 해군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브라질 해군 대표단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역사적 의미도 부각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한국의 기적입니다. 1970년대 조선업에서 시작해 50년 만에 첨단 해양 기술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인류 산업사의 길이 남을 성취입니다.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업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인공지능까지. 한국은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권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달성합니다. 10년 후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MIT에서 한국기술혁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교육입니다. 한국은 국민의 9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입니다. 빨리빨리 문화하면 된다는 정신. 이것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한국이 언급되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중국이 우려할 만큼 한국이 강해졌습니다. 일본도 긴장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국 해군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동북아 해군력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책 집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길 폐허에서 혁신까지라는 제목으로 300페이지 분량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출판사 3곳에서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내년 봄 출간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직책은 미 해군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해군력 연구센터 설립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 500만 달러, 연구원 20명 규모의 새 조직입니다. 백악관과 직접 소통하는 라인이 생겼고 국가안보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외적 변화도 컸지만 더 큰 것은 내적 성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서방이 최고라는 오만함, 아시아는 모방만 한다는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는 봤지만 그 이면의 의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데이터를 보되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27년 경력보다 6개월 경험이 더 값졌습니다. 고통스러운 6개월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진짜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성공을 통해 배운 것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기술 모방국으로 봤던 나라가 이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제 인생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작은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입니다. K-팝, K-드라마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국방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세대 만에 이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는 민족입니다. 제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계가 함께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같은 파트너와 협력할 때 미국도 더 강해집니다. 편견은 진실의 적입니다. 오만은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제 책이 내년 출간됩니다. 한국의 길 폐허에서 혁신까지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미 세계 언어로 번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을 돕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 국방 관계자들에게 한국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사례를 설명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970년대 한국보다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한국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지와 교육, 그리고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고난의 의미도 재발견했습니다. 6개월간의 좌절과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진실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동료들의 비난이 없었다면 용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국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훈장이 됩니다. 서재에서 책 원고를 쓰며 한국을 생각하는 밤들이 행복합니다. 한국 전통 붓으로 불굴이라는 한자를 연습하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고맙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저는 한국 전통 음악을 들으며 명상합니다. 가야금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아내는 한식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 그 말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편견에 맞서는 용기 말입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이 말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매일 아침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한국에 감사하며 잠듭니다. 연구소 제 사무실 벽에는 큰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동료들이 왜 한국 국기를 거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국기는 제게 용기의 상징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의 상징입니다. 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편견을 버리십시오. 저는 27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나라는 안 된다는 선입견이야말로 발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견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우리를 가두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객관적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제 눈이 아니라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데이터와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 40%,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방산 수출 10위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40%라는 숫자 뒤에는 수백만 노동자들의 땀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말 뒤에는 불철주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셋째, 용기를 가지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비난, 조직의 압박, 심지어 커리어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이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실패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넷째,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7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3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한국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의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실패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조롱당하고 상사에게 질책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한국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나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섯째,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한국의 성공 비밀은 교육입니다. 전쟁 직후 가난했지만 학교부터 지었습니다. 배고파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이 미래를 바꿉니다. 일곱째, 속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느리게 완벽하게보다 빠르게 실행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실행하면서 배웠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팀워크를 발휘하십시오. 한국인들의 협력 정신, 공동체 의식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성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해 있나요?
한국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있지 않나요? 편견을 버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2의 한국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저는 이제 한국의 영원한 팬이자 지지자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룰지 기대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달성합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결국 해냅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도 과소평가했다가 놀란 경험이 있나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여러분이 극복한 편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편견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현실이 됩니다. 노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불굴의 정신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 해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는 3년씩 지연되고 함정 수리는 적체되어 작전 가능한 전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은 70척 이상의 잠수함으로 위협하는데 정작 미국은 단 한 척의 새 잠수함도 제때 만들지 못하는 상황. 펜타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조선소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펜타곤 대회의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구원을 요청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연간 수십 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95% 이상의 납기 준수율을 자랑하며 인도네시아부터 폴란드까지 전 세계에 군함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맥스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미 해군 전력 분석 연구소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연구원이죠. 제 전문 분야는 해군 전략 무기, 특히 핵잠수함 전력 평가입니다. 1990년대 말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줄곧 이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고 사무실 벽면에는 미 해군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8시 정각에 연구소 건물에 들어섭니다. 제 일과는 세계 각국의 해군 전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동향을 추적하는 일이 제 주요 업무였죠. 펜타곤에 제출하는 분석 보고서는 미 해군의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고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23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미국 해군의 기술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소음 수준은 경이적이고 공격 능력은 압도적이며 생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축적된 미국의 잠수함 기술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나면 우리는 늘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여전히 시끄럽고 중국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유럽의 잠수함들은 소형이라 전략적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고 현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저 값싼 상선이나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군사용 잠수함이나 함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확성과 객관성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았고 오직 측정 가능한 지표들로만 평가했습니다. 소음 수준은 몇 데시벨인가, 자망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 작전 반경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최신 성능 개량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있었고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강 추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딸아이와 함께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이 곧 완전히 뒤집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23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과 믿음이 산산조각 날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라는 제가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 버지니아주 노퍽의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해군연구소 건물 5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 노퍽 해군기지의 회색 함정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광경은 언제나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강미 해군의 위용이었으니까요. 제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각국 해군의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는 중국 해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공격형 잠수함을 70척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핵잠수함도 꾸준히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었죠. 동료 분석가인 존 해밀턴 박사와 점심을 먹으며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분명 실제하지만 우리에게는 71척의 핵잠수함이 있다고요. 질적으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군력 현대화가 더딘 상황이었고 유럽 국가들은 소형 잠수함 위주라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순부터 제 책상에 이상한 보고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 평가 보고서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당초 계획보다 2년에서 3년까지 늦어지는 함정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함정 수리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전 가능한 함정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부족이나 인력 문제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숙련된 용접공과 기술자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인력 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호주 오커스 프로젝트였습니다. 2021년 9월에 미국, 영국, 호주가 체결한 이안보 협약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호주가 자체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충분한 해군 전력이 필요한데 정작 우리의 조선 능력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방위산업 수출에 소극적이고 한국은 군사용 함정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만은 긴장하고 있고 미국은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미국 해군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23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11월 초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고 저를 포함한 주요 해군 분석가들이 모두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미 해군 조선 능력 평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모든 지표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군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모두 생산 능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었고 비용도 예상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취역한 함정들의 수리와 정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전 가능한 잠수함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일부 함정은 수리를 위해 부두에 수개월씩 묶여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자료를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위기였습니다. 존 해밀턴 박사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고요. 발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요. 외부 협력이라는 말에